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 책인데요. 정희재 작가의 에세이집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 책의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며칠 전 서점에 들렀다가 생각 없이 들춰보게 되었는데요. 작가의 말 부분을 읽다 그냥 매료된 책입니다. 책의 디자인도 내용만큼이나 따뜻함이 전해지는 감성적인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한없이 외롭던 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고비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희재 작가가 전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31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말. 내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내 창문 밖 나뭇가지로 날아들었다. 이것은 그저 까마귀일 뿐 아무 곳에도 결코 아귀가 맞지 않는 삶,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새일 뿐이다. 잠시 가지에 머물렀다가 날렵하게 아름다운 몸짓을 지으며 날아갔다. 내 인생 밖으로. 레이먼드 카버의 나의 까마귀 중에서. 맞다. 삶은 종종 아무 곳에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한 마리 새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분투했던 일생이 생각난다. 아울러 과묵했다고 알려진 그의 성품도. 하지만 시적인 은유를 살짝 내려놓고 산문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선 종종 아귀가 맞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내가 열대의 나라에서 새 장수를 만난 일이 그렇다. 숙소와 시장 사이에 난 골목들을 둘러볼 때였다. 새를 한 마리씩만 넣어놓은 새장이 골목 벽을 따라 촘촘히 걸려있는 걸 봤다. 열대 나라 새들의 깃털은 유난히 화려했다. 주홍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지고 초록색과 노란색이 곁들여진 깃털들. 발랄하고 명랑한 그 깃털은 새의 자부심이면서 붙잡혀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 모순된 아름다움에 홀려 새장과 새장 사이를 느리게 오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 장수가 다가왔다. 새에게 당신의 걱정이나 고민을 다 말해요. 그런 다음 풀어주면 새가 모두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제야 왜 새장의 새가 한 마리씩만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게 그 고장 사람들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여행자를 상대로 개발한 세련된 방생 상품이었을까? 주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이야기에 약했다. 새장과 그 아내 새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꽤 오랜 시간을 서성이던 터라 그냥 돌아서자니 미안했다. 가까운 곳에 새장 하나를 가리켰다. 옅은 하늘색 바탕에 정수리 부근에 한 줌의 노란 털이 삐죽 나온 새였다. 새는 한 손에 쥐면 파묻힐 만큼 앙증맞아서 그 앞에서 뭔가를 고백한다는 게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던 곳은 평원지대였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새장을 들고 버스를 탔다. 시야가 닿는 먼 곳에 마치 공중 부양한 것처럼 사원의 탑이 솟아올라 빛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한참 걸은 끝에 수백 개의 계단을 또 올라야 했다.
마침내 사원의 뒤쪽 숲에서 새와 마주한 순간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너무 낯설고 다정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얼마 뒤 새 장수에게 얻어온 모이를 새장 안으로 뿌려줬다.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멀미가 났을 텐데 그 작고 깜찍한 생명은 천진하게 모이를 쭈어 먹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망하고 부당하다고 여겼던 일을 하고야 말았다. 새의 둥글고 새까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 거다. 나는 그 조그맣고 갸냘픈 새에게 살면서 닥쳤던 크고 작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행운과 기쁨도 있었고 심장이 조각나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었다. 뭔가를 얻었을 땐 기꺼웠고 잃었을 땐 괴로웠다. 이런 요약이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지만 진실의 일부이기도 했다. 드물게 겸허하고 솔직해지는 순간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가 알까? 그때 그 영롱한 깃털의 새에게 신이 잠시 깃들어 있었을지. 세상을 오래 떠돌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인생의 여명기에는 부지런히 죄를 짓고 그 힘으로 살아왔다고. 지금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정적 속에 갇힌 것 같다 해도 그동안 저지른 소동에 비하면 무척 관대한 처분임을 안다고 속삭였다. 그래도 아프다고 고백했다. 새는 횃대에서 새장 바닥으로 깡총 뛰어내리더니 갸웃거리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인간의 삶에서 얻는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리라 믿느냐고 묻듯이. 그날 새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듯 듣고 싶은 말을 다 듣고 살지도 못한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고 해서 슬픔이 없을까? 네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 그날 새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써두고 차마 이어가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완성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절망하는 일에도 오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 즈음의 나였다. 그러나 인생이 주는 쓰라림과 한멸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생활에 따라 붙는다고 믿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새장문을 열었다. 붉게 물든 솜뭉치 같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도 한참을 새장 안에 머물던 작은 새. 그 새가 날아가기를, 가서 이해 못할 언어들을 숲에 풀어놓기를 기다리는 한편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옆에 두고도 싶었다. 새들이 마구 비밀을 누설하는 생의 목격자처럼 다가온 것도 그때부터였지 싶다. 그날 이후 어디에서건 새가 울면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새들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던 레이먼드 카버의 그 새가 아니었다. 흐르고 변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은 시간 너머 영원한 고요 속에 그리고 언어 너머에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기억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언어로 탄생한 우리가 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너 자체로 사랑한다는 다정한 말, 애썼다, 수고했다는 어루만짐의 말에 갈증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귀에 스며들어 나를 삶 쪽으로, 빛 쪽으로 이끌던 말들은 단순하고 소박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 밥 먹었어? 어디야? 보고 싶어. 너 때문에 꿈을 꾸게 됐어. 반짝반짝 살아있다는 걸 느껴. 살다가 힘들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기억해. 온 마음을 다해 널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뜨겁고 아린 삶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던 말들. 인정한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이미 듣고 싶은 말을 분에 넘치도록 들었음을.
내게 스며들었던 숱한 아름다운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깝지 않던 말들, 딱히 내가 아니라도 젊거나 나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듣고 싶은 말, 이 책에 담은 건 그 편린들로 맞춘 인생이라는 퍼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이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기다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제목,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매화꽃이 불러서 집 짓는 해에 심었다는 참행두 나무가 그리워서 문득 시골 엄마한테 갈 때가 있다. 엄마는 내 두 손을 맞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묻곤 한다. 서울은 어떠냐? 모두들 살려고 눈이 벌겋지. 그러면 문득 황사바람에 시달리느라 붉은기가 감도는 두 눈을 한번 꾹 눌러보게 된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엄마의 큰 눈망울은 맑겠는데, 그래서 내 모습이 다 비쳤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엄마도 그런 시절을 통과해 왔기에 사는 일에 고달픔에 짓눌려 봤기에 건네는 애틋한 위로의 말이라는 걸. 큰오빠 Y가 사업이 힘에 부쳐 애를 먹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시골집에 전화를 넣었다. 물론 사업 얘기는 털끝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들은 귀신이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로 전화해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보다 세상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음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만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다. 그 밤에 엄마가 속으로만 삭힌 뒷말이 있었다. 그러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몸서리 쳐지게 무서웠단다. 그 말까지 더해야 진실이 완성되지만 엄마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절로 느껴질 것이므로 당장 그 순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뒷말까지 온전하게 전해 듣고 그 말에 담긴 서슬푸른 삶의 비의에 혼자 몸을 떨었다. 어느 여름 엄마를 도와 밭에 나가 김을 맨 적이 있었다. 시골에 가도 항상 손님처럼 놀다 올기 일쑤였지만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호미를 들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한여름 콩밭에 쏟아지는 햇빛은 온몸을 삶을 것처럼 따가웠다. 콩밭은 넓었다. 거기서 수확한 콩들로 간장과 된장, 콩가루를 만들어 식구들에게 보낼 것이었다. 똑같이 한쪽 고랑씩을 맡아 시작했건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벌써 저만치 앞서갔다. 열린 땅구멍에서 더운 물줄기가 줄줄 흘러나왔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멀쩡한 콩을 파는지 풀을 매는지 비몽사몽의 상태로 엄마를 뒤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넓은 콩밭을 언제 다 맨대요? 그때 엄마가 던진 한마디. 야야, 눈이 게으른 거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당신 앞에 난 잡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풀에 머리끄덩이 한번 잡아당기고 콩밭 한번 둘러보고 한숨 쉬고 그러느라 더 덥고 힘들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벽에 부딪혀 그만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엄마의 어록을 떠올린다.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는 차비와 용돈을 들려 보내기 위해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다녀야 했다. 동네에선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들을 대처까지 보내 공부시킨다고 입방아를 찌어댔다. 그런 시절 엄마 아버지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을 것이다. 해가 지면 안도하고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겁났다던 분들. 그런 세월을 살면서 알아차린 것이다. 게으른 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의 눈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해야 할 일 전부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겁먹기 쉽다는 것을. 엄마는 말했다.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손에 잡히는 잡초 하나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넓은 콩밭은 말끔해진다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제목 혼자 밥 먹기. 외롭지만 거룩한 시간. 때를 놓쳐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가 오후 3시나 밤 9시라면 누구를 불러내기에도 어중간하다. 새벽녘 골목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스름해지는 순간이다. 약속이 아니라면 나는 식당 밥을 즐기지 않는 편이다. 한 끼니를 급하게 때우던 시절이 지나가자 조미료로 범벅이 된 식당 밥보다 서투르고 투박해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속 편해졌다. 내 입맛이란 것이 생긴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식사 시간을 놓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현기증이 몰려오는 저혈당 증세를 가진 나로선 밥 먹는 일이 응급처치처럼 다급해질 경우가 있다. 그럴 땐 도리가 없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식당 문을 밀치며 들어설 수밖에. 밥때가 지나간 식당에선 손님 대신 식당 사람들이 뒤늦은 식사를 하고 있기 십상이다. 모처럼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이들이 나 때문에 다시 몸을 일으킨다. 미안해진다. 어쩌랴. 가장 빨리 되는 메뉴를 묻고 구석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고단한 식탁을 조용히 응시한다. 대부분은 메뉴판에 없는 음식들이다. 열무김치에 상추쌈이거나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고추장찌개를 가운데 놓고 마른 생선을 구워 차린 밥상. 따로 주문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같이 먹으면 좋으련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식 백반은 식당 사람들이 먹고 손님은 영업용 반찬과 메뉴에 가정식이란 이름을 붙인 무늬만 가정식을 먹는다.
명실상부하기가 이처럼 어렵다. 혼자서 식당을 기웃거릴 때마다 어른들 말씀이 떠오른다. 야야, 끼니는 꼭 챙겨 먹어라. 다 새끼 밥 먹자고 하는 짓거리들이요. 새끼 밥 먹자고 하는 짓거리.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진실이다. 단순해서 확고하고 확고해서 때때로 적막한 진실. 고슬고슬한 밥 한 그릇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몰고 거리에서 조바심치게 한다. 밥 한 그릇의 식욕이야말로 우리가 품는 모든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허다한 죄의 씨앗이다.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은 늘 외롭고 겸연쩍다. 밥을 단순히 끼니 있기 차원이 아니라 친교와 적을 나누는 의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선 혼자서 밥 먹을 때 감내해야 하는 시선이 만만찮다. 젊은 여자 혼자라면 더더욱. 해서 여행지에선 호기롭게 혼자 먹는 걸 즐기던 나도 이곳에선 종종 위축된다. 대리운전처럼 전화 한 통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사 대기자와 연결되어 함께 밥 먹는 서비스가 생기면 어떨까. 상상 끝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밥상의 상상마저 산업화로 연결시키다니. 이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한 몸이 됐구나 싶다.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지나가던 이도 불러들여 숟가락 하나 더 얹어 함께 먹던 농경문화는 내 안에도 내면화되어 있다. 나도 같은 처지면서 혼자 밥 먹는 남자나 나이 든 이들을 보면 저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괜히 마음이 짠해진다. 늦은 오후 포장마차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튀김이나 어묵을 먹는 남자를 봐도 그렇다. 외근을 나와 일과 시간에 잠깐 자유를 만끽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들의 주름 자국 선명한 구두에서 고단한 삶의 한 단면을 보고 혼자 거룩해진다. 노점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 목구멍에도 모래로 지은 밥이 까끌거리는 것 같다. 다 새끼 편히 먹자고 이토록 절절한 것인데 거리에서 어설프게 해결하는 허기는 지레 불완전하고 지레 고독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내 앞에 한 끼니의 밥상이 차려진다. 흰 쌀밥에 찌개는 뜨겁고 빈 속은 어떤 음식이든 환호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 순간이면 항상 이성복의 서시가 떠오른다.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헐한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리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간이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이들에겐 치명적일 만큼 아름답고 쓸쓸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언어들. 당신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늦고 헐한 시간을 또 얼마나 지나야 할까. 미끄러운 거리에서 끼니를 거슬러 헤매는 날이 언제쯤 끝날까. 식욕을 돋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지언정 시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때때로 우주적인 비의와 비장함을 띠고 외로운 한때를 완성시켜준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봤더니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더라고 노래한 시인도 기억난다. 김승희. 밥이 하얀 별이 되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치욕은 또 얼마나 아득한가. 끼니는 넘어서도 끝내 완성되지 않는 영원한 허기일진데 여행이 그리워도 떠나지 못할 때는 낯선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탄다. 그리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 뒤 허름한 기사식당이나 분식집에서 밥을 한 끼 사먹고 돌아온다.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짧은 여행은 밥과 함께 완성되고
나는 그 동네를 아주 잘 알게 된 것 같은 포만감에 젖어 돌아온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 괴로운 마음으로 혼자 식당 한 구석을 파고들 때도 있다. 그럴 때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건 수혈이 필요한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밥벌이에서 비롯된 상처를 황홀한 밤 내음으로 사귀는 시간, 핏발선 눈망울에 오기와 체념이 번갈아 깃드는 시간, 홀로 밥을 먹으며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독해졌다가 끝내는 쓸쓸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밥벌이를 하며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식당의 의자 위에서 밥 한 공기 분량의 다짐과 좌절을 되풀이했을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난날로 돌아가 식당에 혼자 있는 나를 한 번쯤 안아주고 싶다. 아이야, 좀 더 견디렴. 견뎌서 어서 내게로 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에겐 아직도 홀로 견뎌야 하는 가정식 백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는 뭔가를 간직한다면 너는 그 자체로 빛날 거야. 그 뭔가는 너를 너답게 하는 위엄, 또는 밥주발 뚜껑에 붙은 밥알을 누군가의 피눈물로 보는 지혜일 수도, 또 다른 곳에서 홀로 밥상과 마주하고 있을 이들을 잊지 않는 연대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 어서 그 밥을 먹고 씩씩하게 걸어서 내게로 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차려진 밥 한 공기에 뜨거운 성전을 마주하며 나는 또 미래의 나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앞날 어느 식당에선가 피할 수 없는 한 끼니를 앞두고 있을 그때라고 삶의 신선함이 없을까. 한 숟갈 한 숟갈의 계단을 디디며 앞날의 너에게로 간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부디. 제목,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예전에는 어쩌다 행복의 깃털을 하나 주우면 의기양양했다.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워 다시는 누굴 미워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숨쉬고 먹고 만나고 일하고 졸리면 자고 기적 아닌 것이 없었다. 솟아오르는 행복감을 가누지 못해 무작정 걷기를 몇 시간. 그럴 때 생은 한없이 가볍고 맑고 밝았다. 그 조화로운 기쁨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줄 줄 알았다.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었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일용직 신세였다. 비정규직이었다. 내일 못까지 미리 쌓아두기 힘든 것, 그게 행복이었다. 냉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탓만은 아니었다.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 늘 바뀌기에 올해의 행복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 취직만 되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다 직장에 들어가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 집 한 칸을 소원하다가 막상 생기면 더 큰 평수를 원한다. 비가 오면 햇빛을 그리워하고 내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던 사람과 이어지면 잡은 물고기엔 밥을 주지 않는 법이라 한다. 누가 하루하루 바뀌는 그 기준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 기도를 듣는 신도 머리가 아프리라. 현인들은 말한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행복의 정규직이 되지 못한 건 누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결과였다. 행복에 대해 겸허해지기로 했다. 드릴 기도락은 오직 감사합니다 뿐임을 깨닫자 더 자주 행복해졌다. 어쩌다 하루 행복을 공치는 날이 있어도 오래 불행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벌어 다시 따뜻해지면 되니까.